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컴퓨터인공지능학부 조교수 김민철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콘텐츠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의 분류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효율적인 콘텐츠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대비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콘텐츠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의 분류와 필요성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의미상 서로 다른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개인의 고유한 정보를 외부에서 알아낼 수 없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개인의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정보를 남들이 알아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개인정보 보호의 두 번째 의미는 특정 외부 콘텐츠에 대한 개인의 접근 기록을 식별할 수 없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유튜브에서 시청한 동영상들의 시청 기록을 남들이 알 수 없도록 하고 싶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 앞서 말한 개인정보 보호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영상에서 앞으로 지칭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의미는 항상 이 두 번째 의미를 뜻하며, 첫 번째 의미와 차별하기 위해 간단히 요약하면 접근 기록 보호라 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접근 기록 보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근 기록 보호의 필요성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특정 콘텐츠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의 예시인 유튜브 시청 기록을 떠올려 보면 이 접근 기록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의 설명을 듣고 접근 기록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정체를 은폐하면 개인의 접근 기록을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내가 어떤 영상을 시청하는지는 남들이 알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타당한 의문인 것 같지만, 이러한 의문은 다음의 세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의문입니다. 첫 번째로, 대다수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에서 보안 정책상 개인에 대한 식별 및 인증을 필요로 하므로 개인의 정체를 숨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터넷 접속은 대부분 IP 주소를 기반으로 하고,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에 접속한 여러분들의 IP 주소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모종의 방법으로 개인의 정체를 은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은폐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접근 기록 보호의 필요성이 남아 있습니다. 접근 기록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수의 사용자에 대해 각 개인의 컨텐츠별 선호도가 누적되면 컨텐츠 제공자가 전체 컨텐츠에 대한 선호도 분포, 소위 말해 컨텐츠별 인기도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컨텐츠 서비스 제공자가 컨텐츠별 인기도를 알게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유저의 정체를 은폐하는 것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고려사항은 누군가가 특정 컨텐츠 또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독점적으로 알고 있을 때, 만일 그 컨텐츠 혹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 기록이 알려진다면 정보의 독점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발생한 범죄의 범인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의 일환으로 수사관들이 범죄자들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되는 몇몇 범죄자들의 정보를 조회하였는데 하필 이 접근 기록이 보호되지 못하고 유출되어 대중에게 공개가 되었다고 치면 그 용의자 목록에 포함된 실제 범인이 자신의 범죄 기록이 수사관들에 의해 조회되었음을 확인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임을 예상하여 발빠르게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수사를 방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고려사항으로부터 우리는 개인의 정체를 은폐하는 것과 무관하게 접근 기록에 대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접근 기록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봤으니 다음 페이지에서부터는 실제로 접근 기록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영상에서 논의될 접근 기록 보호 방법에서 전제로 하는 하나의 전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본 영상에서 다루게 될 접근 기록 보호 방법은 특정 개인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큰 용량의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때의 접근 기록에 대한 보호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작은 용량의 콘텐츠에 대한 다운로드라면 호술할 비효율적인 콘텐츠 다운로드 방법 대비 효율적인 콘텐츠 다운로드 방법의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큰 용량의 콘텐츠라 함은 개인 사용자가 다운로드해야 하는 콘텐츠의 크기가 콘텐츠 다운로드를 위해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업로드하여야 하는 쿼리의 크기 대비 수백에서 수천 배 정도의 규모로 더 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제로 접근 기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근 기록을 보호하기 위한 아이디어 자체는 매우 직관적이지만 그만큼 효율은 떨어지는 방법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DB라고 표시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라지 M개의 파일 F1, F2, F3 해서 FM까지로 표시된 서로 다른 M개의 파일들을 저장하고 있는 것을 그림의 위쪽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림의 하단에는 유저가 있는데 이 유저는
위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F1부터 FM까지의 M개의 파일 중에서 특정 하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림의 하단에 보시면 desired 하고 해서 ft라고 써있죠. desired라는 게 유저가 원하는 파일이라는 의미고, 그 파일을 ft로 표시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저가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보내서, 위쪽 화살표로 표시된 쿼리를 보내서 ft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바에 의하면 유저가 ft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난 뒤에 저 데이터베이스가 유저가 ft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해야 그게 이제 접근 기록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가장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인 방법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베이스와 유저 사이에 아래쪽 화살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가 저장하고 있는 M개 파일들 F1부터 FM까지를 모두 다운로드 받으면, 그러니까 사실 저 중에서 딱 하나의 파일 FD만 빼고 나머지는 다 굳이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는 건데, 접근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저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 n-1개의 파일들을 다 다운로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다운로드를 받으면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이 유저는 F1부터 FM까지 모든 파일들을 다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어떤 파일이 실제로 유저가 원하는 파일이었는지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접근 기록을 보호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설명을 보면은 아까 했던 얘기가 거의 다 설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맨 밑에 보면은 접근 기록 보호를 위해 지불해야 되는 비용에 관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접근 기록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면 ft라는 한 개의 파일만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접근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서 M배가 커진 다운로드 용량이 필요하다, 이 방법에 따르면 라는 거죠. 혹시 라지 M이라는 숫자가 뭐 2나 3이나 이런 비교적 작은 숫자일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할 수가 있겠지만, M이라는 숫자가 말 그대로 임의의 숫자니까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오버헤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다운로드량을 좀 줄일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서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혹은 접근 기록 보호를 위한 좀 더 효율적인 콘텐츠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접근 기록 보호 혹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콘텐츠 다운로드 방법은 접근 방식에 따라서 우선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암호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제 메인으로 다룰
방법은 암호를 이용한 방법은 아니고,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는 아래에 있는 다수의 DB,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될 텐데, 이 주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첫 번째 분류인 암호를 이용한 방법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이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앞에 페이지에서도 봤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여러 파일 중에 특정 파일을 유저가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이 기본적인 시스템 모델은 공통적인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암호를 이용한다 하면은 유저가 데이터베이스한테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쿼리를 보낼 때, Q라고 표시된 쿼리를 보낼 때 그 쿼리를 암호화해서 그걸 받아보는 애가 어떤 식으로 쿼리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겠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런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암호를 이용한 방법이니까 가정이 필요한 게 데이터베이스가 유한한 계산 성능을 가진다, computationally bounded 돼 있다 라는 가정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computationally bounded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브루트 포스로 암호를 해독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의미니까 반드시 필요한 가정이고요. 그래서 방법은 앞서 5페이지의 그림으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이 암호를 이용한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장점은 한 개의 DB,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만 있어도 구현 가능하다 라는 게 장점입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 밑에 있는 두 번째 방법 대비해서 장점이라는 거죠. 밑에 두 번째 분류는 다수의 DB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써 있는데, 거꾸로 말해서 저 두 번째 방법을 쓰려면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만 있는 상황에서는 쓸 수가 없다 라는 의미이잖아요. 그런 제한이 첫 번째 암호를 이용한 방법에서는 없으니까 장점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computationally unbounded DB 혹은 eavesdropper에 대응하기 어렵다. 아까 했던 얘기죠. 컴퓨팅 파워가 무한하면은 브루트포스로 암호를 깰 수도 있고, 이게 요즘 양자 컴퓨팅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암호화를 이용한 방법의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을 서로 바꾼 방법이 밑에 있는 다수의 DB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냐를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데, 다수의 DB를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앞서 5페이지에서 살펴봤던 하나의 DB만 있을 때와는 시스템 모델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먼저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다
라는 겁니다. 아래 그림에 이제 시스템 모델이 그려져 있죠. DB가 DB1부터 DB2 해서 DBN까지 라지 N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유저는 단일한 유저, 싱글 유저입니다. 앞에 5페이지의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유저는 하나지만 다운로드 받는 DB는 여러 개로 늘어난 그림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각각의 DB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주의해야 합니다. 보면은 각각의 데이터베이스가 F1부터 FM까지 M개 파일을 다 똑같이 저장하고 있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후술할 접근 기록 보호 방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DB들이 약간 비효율적이게 다 똑같은 걸 저장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토리지에 대한 제한을 거는 거니까 오버헤드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하여간 모든 DB들이 다 똑같은 데이터셋을 저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는 DB1부터 DBN까지 N개 DB로 각각의 DB로부터 이제 파일을 조금씩 파셜리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래서 유저와 DB1 간에 오고 가는 정보를 보면 유저가 DB1한테 Q1이라는 쿼리를 보내면 DB1은 그 쿼리 Q1을 해석해서 그 쿼리에 알맞게 유저한테 리스폰스 혹은 앤서 응답을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A1이라고 표시했죠. 그러니까 저게 유저가 아까와 똑같이 fd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할 때 그 파일의 일부분과 그 다음에 접근 기록 보호를 위해서 불필요하게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나머지 파일들이 섞인 그런 데이터 덩어리를 A1이라고 표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DB2, DB3, DBN에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A1부터 AN까지를 결론적으로 유저가 각각의 DB로부터 다운로드 받는데 그러면 여기에 써있는 걸 보면은 맨 아래에 유저는 A1부터 AN까지를 다 모아서 그거를 디코딩을 해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파일 FD를 얻는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정은 여기 오른쪽에 왼쪽 하단에 써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는데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DB1, DB2, DBN 이런 애들이 각각 DB1 입장에서는 DB2가 유저로부터 어떤 쿼리를 다운로드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응답 A2를 보내줬는지 이런 거를 DB1은 모른다. 그런 가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페이지부터 7, 8, 9, 10은 아니고 9까지의 내용을 대충 다 설명했죠. 9페이지에서 아까 얘기 안 했던 내용이 조금 있는데 최종적으로 유저의 다운로드 용량은
모든 A1부터 AN 크기의 총합이며 이는 한 파일에, 그러니까 여기선 FD겠죠. FI라고 썼지만 FI의 크기보다 크다. 이게 접근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다운로드의 오버헤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다운로드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밑에 쿼리의 크기는 answer 대비 작다고 가정하므로 쿼리로 인해 발생하는 업로드 코스트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었죠. 4페이지 밑에 큰 용량의 다운로드를 하는 거를 고려해서 업로드 코스트는 다운로드 코스트 대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굳이 고려를 안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업로드 코스트를 고려 안 한다라는 말은 밑에 그림에서 Q1, Q2, Q3 해서 QN까지 얘네들의 크기는 A1, A2, AN 대비해서 너무 작으니까 굳이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콘텐츠 다운로드 방법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논문을 출처로 하고요.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이게 어떤 방법인지 알아보기 전에 그 전에 알아봐야 할 내용들이 여기 써 있는데,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이 써 있는데, 첫 번째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DB1, DB2, DBN이 보내는 answer를 줄임말이죠. AI에 포함된 F1, F2, F3, FM의 정보량은 동일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칭성이라고 하는데, 접근 기록 보호를 위해서는 이 대칭성이 지켜져야 한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접근 기록 보호를 하려면 여기 밑에 있는 사용자가 각각의 DB들로부터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그 DB 입장에서 유저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F1인지 F2인지 F3인지 FM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으려면 유저가 하나의 DB에서 다운로드 받아간 F1, F2, F3 각각의 파일들의 다운로드량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이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저가 내가 다운로드 받고 싶은 건 F1 파일인데, 그 F1 파일을 만 다운로드 받고 나머지 불필요한 F2부터 FM까지는 좀 적게 다운로드 받고 싶어서 다운로드량에 차등을 뒀다. F1을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다운로드를 받았다. 그러면 DB 입장에서는 유저가 각각의 파일별로 다운로드 받은 양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F1이 다른 파일보다 다운로드량이 더 많다. 그러면 유저는 F1을 원하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추측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대칭성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거는 접근 기록 보호를 위한 조건은 아니고, 그래서 다운로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건인데, 읽어보면 대칭성을 위해 DVI로부터 불필요하게 다운로드 받은 FD 이외의 파일 조각들을 DVI 이외의 DB에서 다운로드 시 사이드 인포메이션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그걸 위한 전제는 첫 번째가 각각의 DB는 다른 DB들의 쿼리와 앤서를 알 수 없다. 이게 앞에서 했던 요 내용이죠. 요 가정. 각 DB들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전제는 각 파일들은 여러 조각으로 분할되어 복수의 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다운로드 된다 라는 건데, 이런 일반적인 설명만 봐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운로드 효율성을 어떻게 높인다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다음 요 두 페이지의 예시를 통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부터 보죠. 보면 일단 파라미터부터 보면 라지 n이 2다 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의 개수가 2개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db1하고 db2가 있다 라는 게 n은 2다 라는 거고, 라지 m이 3다 라는 거는 각각의 db가 저장하고 있는 파일의 개수가 f1, f2, f3 그래서 세 종류의 파일이 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라지 m이 3라는 거는. 그리고 스몰 t가 1이라는 거는 유저가 F1, F2, F3 중에서 F1을 다운로드 받고 싶어 한다 라는 걸 의미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스몰 t가 desired index를 줄인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d가 1이라는 게 F1의 요 인덱스, 파일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라지 L이 8이다 라는 거는 다운로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각의 파일 F1, F2, F3 3개가 있었죠. 이 파일들을 8개 똑같은 크기로 분할을 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식을 보면 FI는 FI1, FI2, FI3 해서 FI8까지 8개의 서브 파일로 각각의 파일들이 나눠진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지 L이 8이다 라는 정보로부터. 그러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아래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게 유저가 db1으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파일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db2로부터 유저가 다운로드 받는 파일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면 파일이 아니라 서브 파일이죠. 8개로 나눠진 각각의 서브 파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운로드 받는지, 다운로드 패턴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요 db1에서는 f11, db2에서는 f12, 이게 가장 먼저 다운로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는 거고, 세 번째 줄을 그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형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유저가 db1으로부터는 f11을 다운로드 받고,
DB2로부터는 F1, 2를 다운로드 받는다.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이게 아까 스몰 d, desired index가 1이라고 했으니까 빨간색이 내가 원하는 파일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빨간색을 통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는 유저가 내가 원하는 파일 F1의 첫 번째 서브 파일과 두 번째 서브 파일을 각각의 DB로부터 다운로드 받는다 라는 거고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은 후에 이제 두 번째 다운로드를 시작하는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F1의 서브 파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F2의 서브 파일과 F3의 서브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앞서서 얘기했던 대칭성에 걸리는 제한 조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F1만 다운로드 받고 F2하고 F3는 다운로드를 안 받으면 F1에 대한 다운로드량과 F2, F3에 대한 다운로드량에 차등이 생겨서 대칭성이 깨지고 그 결과로 이제 접근 기록을 각각의 DB들이 추론을 해낼 수가 있는 거니까 F1을 이만큼 다운로드 받았으면 F2하고 F3도 이만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다운로드 과정까지가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운로드는 DB1에서는 앞에서 F11하고 F12를 다운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F13를 다운로드 받는데 그냥 F13만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F22를 더해서 다운로드 받는다 라는 거죠. 근데 이 F22는 이전에 DB2에서 다운로드 이미 받은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다운로드를 받아도 유저가 이거를 받은 다음에 이 덩어리에서 이전에 이 F22를 빼주면 그러니까 F13 더하기 F22 빼기 F22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파일에서 파일인 F13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F13를 복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이 과정이 앞에 나온 이 얘기예요. 다운로드 효율성을 위한 조건. 그래서 불필요하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 조각. 여기서는 F22죠. F22를 F13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이드 인포메이션으로 활용한다. F22를 F13를 받을 때 사이드 인포메이션으로 활용한다. 사이드 인포메이션으로 활용한다라는 거의 구체적인 얘기가 이렇게 더해주는 형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F14도 뒤에 F21 요거를 더했는데 이 F21이 이전에 DB1으로부터 F21을 이미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요 합에서 이 F21을 빼면은 내가 얻고자 하는 F14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나면 또 대칭성을 지켜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번째 다운로드에서는 1번, 2번을 섞어서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F1하고 F2를 섞어서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대칭성을 위해서는 F1, F3도 섞어서 한번 다운로드 받고 F2, F3도 한번 섞어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대칭성이 맞춰지겠죠. 대칭성이 맞춰져야 F1, F2, F3의 다운로드량이 동일해져서 DB가 어느 게 디자이어드 인덱스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대칭성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사이드 인포메이션으로 두 개가 더해지는 거죠. F1 7에 F2 4하고 F3 4가 더해지는데 여기 더해지는 것들은
다른 DB에서 이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여기 보면 F2.4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았고, 다운로드 받아서 얘만 얻을 수 있고, F3.4도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고, 사이드 인포메이션으로 이 전체 덩어리가. 여기 DB2의 맨 마지막 다운로드에서도 F23 더하기 F33가 여기서 이미 다운로드 받은 애들을 그대로 여기서 사이드 인포메이션으로 활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얘네 둘을 그냥 이전에 받았던 사이드 인포메이션에서 빼주면 F17하고 F18이 얻어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유저 입장에서는 내가 F1을 다운로드 받고자 했는데 여기까지 다운로드를 진행하면 F1, 1부터 F1, 2, 1, 3, 1, 4 해서 1, 8까지 8개의 모든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F1에 대한 다운로드 과정이 끝나는 거고, 그 과정이 끝났을 때 DB1과 DB2는 유저가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지 알아챌 수 있느냐 라고 따져보면 알아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DB1 입장에서 봤을 때 F1에 대해서 다운로드한 게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세 번, 여기 네 번이고, F2에 대한 다운로드도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세 번, 여기 네 번, F3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각각의 파일을 각각 네 번씩 다 똑같이 네 번씩 대칭적으로 다운로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B1 입장에서는 이 다운로드 패턴만 가지고는 유저가 F1, F2, F3 중에 어떤 걸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 물론 그거는 앞서 전제에 의하면 DB1은 DB2의 이런 다운로드 패턴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패턴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F1, F2, F3 중에 어떤 게 디자이어드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 DB2도 마찬가지로 이 패턴만 가지고 옆에 있는 DB1의 패턴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할 때 F1, F2, F3가 다 똑같은 빈도로 다운로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가 없어서 어떤 게 디자이어 인덱스인지 DB2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 옆에 써 있는 거는, 그래서 여기까지 다운로드 과정을 마쳤을 때 다운로드량이 얼마나 돼 있느냐, 그 값이 써 있는 거죠. 8분의 14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1이 일종의 노멀라이즈 된 값이죠. 그러니까 다운로드량이 여기가 1이면은 그게 파일 하나만큼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보다 크니까 이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파일 하나보다는 좀 더 많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 8분의 14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는 간단하죠. 여기서 이제 각각의 요 한 번의 다운로드, 이게 이제 각각의 하나의 서브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 거잖아요. 여기 더해지는 것도 이게 이제 더해져서 파일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 덧셈 연산이니까 이 서메이션의 파일 크기는 기존의 서브 파일 크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DB1, DB2로부터 총 다운로드 받는 서브 파일의 개수가 보면은 여기 7개, 여기 7개 해서 14개의 서브 파일이죠. 근데 각각의 서브 파일은 전체 파일 크기의 8분의 1이니까 여기 밑에 분모로 8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8분의 14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이게 8분의 14고 4분의 7이니까 1.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접근 기록 보호를 위해서 다운로드 받는 양이 1에서 1.75 정도로 0.75 정도의 오버헤드를 지불하면 접근 기록을 보호하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예시이고요. 뒤에 예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번 스스로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운로드량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영상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바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